데카르트가 이게 밀랍 본질 본성 이 설명할 때 그게 뭐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어쨌든 이게 본질 본성이 먼저 있고 그러고 그게 이제 어떤 다른 가능한 가능태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한 것을 뒤집어서 이렇게밖에 이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밀랍의 여러 형태들 여러 양태들의 공통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인으로서 우리가 개념화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뒤집힌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데카르트가 좀 발상 자체는 물론 이제 이걸 본성을 우선에 두고 이게 이제 어떤 양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양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유사한 본질을 발견한다는 그런 개념은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가 하면은 밀랍의 어떤 본질 형태가 다른 거 다 떼고 기하학적 연장 형태만 그게 이제 그의 어떤 본질의 어떤 그 규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들레즈한테는 이게 개체화거든. 이게 사실은 이 안에는 그냥 형상 진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개념적으로도 잡을 수 없는 뭔가 차이 있잖아요. 쌤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한국인이지만은 쌤하고도 저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너무나 달라가지고 한국인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넣어질 수 없는 뭔가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인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런 것들은 다 빠지는 건데 들레즈는 그 다 빠지는 그 자체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어떤 게 더 그 존재하는 그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존재 방식이 어떤 게 더 진짜인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개체성이 더 진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어떤 공통점 한국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이거는 사실 그 개체에서는 우리가 한 개체에서는 그러니까 각각 이게 추출해가지고 만드는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 속에서 어떤 동일성을 발견해내는 건 아닙니까? 동일성에 그게 이제 동일한 개념을 발견하는. 아니요, 이제 우리가 개념주의자나 본질주의자가 이제 갖고 있는 굉장히 이 들레즈나 베르그손의 이쪽의 입장은 혹은 니체 쪽도 비슷하지만 뭔가 하면은 어떤 본질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게 굉장히 어떤 이데올로기가 지금 깔려 있고 정치 사회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고 또 본질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우리가 아주 보면은 본질이라고 할 때 그 무슨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 개별적으로 그 고유성이 개념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임의적이고 어떤 특정한 아스펙트인데 그런 특정한 아스펙트 속에서만 파악되어지지 않는 어떤 많은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사상돼 버리게 되는 그걸 이제 지금 비판하고 그러고 그게 물론 여기에는 어떤 본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이데올로기 특히 그 이제 들레즈의 존재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특히 비판하는 그 특징은 어디인가 하면은 만약에 플라톤식이든 아니면 그 영국 그 의식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서양에서 하는 것 그렇게 주체 설정을 딱 하는 것 혹은 플라톤식 이데아를 딱 하는 것 그 자체는 이미 거기에 타 존재자에 대한 우월성 내지는 그런 어떤 그게 지금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그냥 개체 자체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그 고유성 자체가 바로 세계의 어떤 한 부분으로 특정한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그 아까 이제 쌤 그 질문하신 것처럼
극한다고 이게 본질을 파악을 안 하기나 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플라톤도 들레즈도 과학이 갖고 있는 어떤 유용성, 즉 인과관계에 의존하지만 과학 자체는 굉장히 세계를 카오스의 세계에서 뭔가를 형식화하고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해서 과학과 철학과 예술 이거를 지휘적으로 동등하게 봐요. 그래서 과학적인 그러나 예술과 철학은 그 하는 방식이 이제 다른 방식에서 인간과 사회를 파악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독특한 어떤 면이 있지만 존재론적 위치는 동일해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 이 세계는. 그래서 드레저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런 그 생성 그런 다음에 차이 존재 이런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 친구 사이에서 너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차이라는 걸 넘어서서 이 세계 전체의 어떤 구조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즉 차이 자체가 바로 이 존재의 어떤 그 근원이다, 근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종류의 어떤 사고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전복적 사고 방식인데 이런 전복적 사고 방식이 정치 경제까지 가서 얼마만큼 그 유효한 해법까지도 내세울 수 있냐는 또 다른 의문이에요. 그거는 또 드레즈 철학에 대한 어떤 또 보다 더 객관적인, 그러나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우리 어떤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많은 다른 대안들의 어떤 가능성이 이 속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그 점은 굉장히 어렵고 의의가 깊고, 저도 이제 조금 더 이 들레즈를 조금 더 한번 더 이렇게 조금 깊게 조금 파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제가 이제 제 스스로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들레즈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나더라도 계속 그 긴장의 관계를 갖고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방식에서 공부를 계속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유익하게 여러분들의 사고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요. 동양적 세계관하고도 예. 동양적 세계관하고도 많이 좀 통하죠. 특히 이 개체화 뭐 그런 다음에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서구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비판적 근원적으로 서구인이 서구적 사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동양적인 어떤 사고와의 어떤 근접성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동양적 사고, 서양적 사고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이 이제 주역을 조금 하셨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계속 들어오면 돼요. 이 들레즈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쌤 나름대로 들레즈 자신도 이제 자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쌤 방식으로 사고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도식화된 방식으로 배우지 말고.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이렇게 칸트, 헤겔 이렇게 하는 게 들레즈한테는 굉장히 못마땅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왜? 그 자체로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의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사유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쌤. 지금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이 회화로 좀 넘어가죠. 잠깐 요 이제 좀 차는 조금 과하고 회화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들레즈는 예술 쪽에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막 배우면은 지각, 감각 뭐 이런 걸 배우면은 마치 감각에 해당되는 어떤 그 특정한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딱 그 방식대로 딱 이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들레즈의 어떤 그 기본 생각은 감각을 구현하는 거예요. 구현. 핵심은 그거예요. 감각의 구현. 예술의 기본 임무는 뭐냐? 감각의 구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들레즈가 영화도 분석을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회학, 특히 베이컨, 이건 아예 책 하나로서 제가 지금 책을 가져왔는데 책 하나에 아예 이 베이컨
물론 거기에 이제 세잔 분석도 좀 있지만 세잔 분석한 거는 이 베이컨을 더 깊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 베이컨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예술의 인물은 뭐로 보는가 하면은 감각의 구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감각의 구현. 우리 왜 이 비슷한 말을 좀 배웠지 않습니까? 뭐 플로티누스 할 때 뭐 이데아의 뭐 현현, 뭐 헤겔이 할 때도 정신의 현현 이렇게 예술을 정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들레즈 오면은 감각의 구현이라고 그래요. 맨 비슷한 그게 그것만 바뀐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 들레즈한테는 이제 이 굉장히 좀 제대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 회화라기보다는 이 속에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예술 이렇게 예술의 근본 그게 구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들레자는 이 재현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술 공부하는 분들은 들레자를 꼭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부를 조금 정교하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쭉 지금까지 이제 미학적, 철학적, 예술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쭉 공부를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플라톤에서 그리스 철학의 그리스까지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그것도 이제 미술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르네상스 때 재현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나타나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이 재현이 이제 계속 다른 방식으로 그 비판을 받고 현대 예술에 들어오면 특히 이제 많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속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플라톤주의가 제창한 그 재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오히려 들레즈는 이 재현을 새롭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재현을 새롭게 해석하는 가장 그 모범적 화가가 바로 이 베이컨을 이제 꼽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컨의 어떤 그 그림 특색 자체가 보면은 여러분들 저희들 카톡 올린 그림을 보면은 보이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올리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한 대상 인물에 대해서 세 가지 변형이 나타나요. 근데 그 세 가지 변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하면은 전혀 초상화나 아니면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봐서는 닮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베이컨으로 해석된 이 들레즈는 뭔가 하면은 재현을 그걸 닮지 않은 것을 부과함으로써 그 대상을 더욱 닮게 만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는 그런데 닮지 않은 것을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더 닮게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 자체가 마치 우리가 전에 시간론 그거 할 때 하고 좀 비슷하게 뭔가 하면은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책상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냥 알려진 어떤 그 감각에서 받아들인 거는 더 이상 그 사물에 대해서 원초적인 어떤 그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걸러서 나오는 게 예술가가 하는 의무인데 그 한번 걸러 나오는 게 형상이에요. 형상. 한번 걸러서 예술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한번 걸러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형상이에요. 이제 이 형상이 들레즈한테 아주 특이한 그리고 아주 그 독특한 우리가 보통 형상하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형상하면 그냥 이거의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그 방식으로 형상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이컨이 그 새를 그리는데
새가 아니고 우산이 그려져. 우리 눈에는 우산으로 보여요. 그림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새를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어떤 닮음을 첨가함으로써 원래의 그 모습보다 더 닮게 만드는, 그게 이제 들레즈가 말하는 미학적 유비라고 그렇게 해요. 미학적 유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없는데 미학적 유비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전까지는 이런 말을 아무도 안 썼는데 이제 들레즈가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미학적 유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카톡에 올린 그걸 보면은 전혀 닮아 보이지 않지만 잘 보면 또 굉장히 그 인물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게 닮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요. 지금 그 여러분들 카톡에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쭉 올리는데 마지막에 또 올린 거를 보면은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이 베이컨이 있는데 이 원리 자체가 그 지금 베이컨이 계속 또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신체나 두상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전혀 닮지 않은 인상, 그러니까 직접적 인상으로서는 닮지 않았지만은 그 화가 자체가 자신에 의해서 다시 한번 걸러서 자기 스스로 어떤 그걸 생각을 나름대로 그걸 나온 게 바로 이 형상이고, 이 형상으로 표현된 것들이 바로 베이컨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림의 어떤 여러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베이컨이 주장하는 혹은 베이컨을 통한 그 들레즈의 어떤 생각은 뭔가 하면은 그 감각 자체가 구현이 되는,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감각의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형태로 주어진 어떤 그 감각의 형태 자체는 결국은 예술가가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내놓은 형상의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우리 그림으로 나타났지만은 그게 원초적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인상, 그 감각, 즉 대상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초상이면 초상에 대한 그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컨을 통한 이 들레즈의 어떤 그 감각에 대한 어떤 해석은 감각 자체를 예술가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봅시다. 우리가 보통 감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 공통적인 감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구상화된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로 감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손가락이면은 대부분 다 비슷하지만 이런 어떤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이컨이 이 새를 그렸는데 직접 대상은 새연인데 재연이지만, 그러면 우리의 감각적 어떤 형태로는 그게 새의 형태로 지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그 일상화된 어떤 그 방식을 보면 우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산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이컨의 그림들이 지금 여러분들 쭉 올려보면은 전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순수한 어떤 재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 그림을 자세히 해보면은 의외로 역설적으로 그 원 대상과 많은 의미에서 그 닮음, 이때 닮음이라는 완전 순수 재현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술가에 의해서 즉 형상을 통해서 즉 미학적 유비를 거쳐서 나온 형태로 그 그림의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술가가 하는 일이고,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감각이 자꾸 새로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감각의 어떤 형태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고 할 때 자꾸 누구나 공통된 감각,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보면 그 방식대로 누구나 어느 정도 이런 순간, 그거는 베이컨을 통한 들레즈 눈에한테는 그냥 구현한 것, 클리셰, 즉 너무 그냥 뭐 익숙해져 버리 있는 어떤 그런 거다.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구태의연한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들레즈를 통한 베이컨을 통한 들레즈의 어떤 그림들 속에 계속 그 유심히 그 그림 자체를 조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의외로
그 인물이 가지고 일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그 그림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저도 그 그림을 거의 한 20분 정도를 그냥 그 그림만 계속 다른 쭉 보는데 거기서 많은 그를 이 들레즈 베이컨을 통한 이 들레즈의 어떤 그 기본 생각에 이제 동의가 되어지는 즉 공감의 어떤 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형상은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거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걸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형상을 이해를 하거든요. 이 형태의 어떤 꼴, 뭐 원통이면 원통에 비슷한 어떤 그런 꼴들을 하는데 이때 말하는 어떤 형상은 베이컨을 통한 들레즈한테는 이럴 때의 형상은 그런 형상이 아니고 디아그램이라고. 네. 그러니까 예, 새로운 기호 같은. 예, 뭐 다이어그램,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원초적 초벌 뭐 이지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어그램 원래 그 1차적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관계를 쉽게 알기 위해 가지고 형상 도표로 만든 것 이렇지만은 이 베이컨을 통한 들레즈한테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색이 농도가 진해지기 이전에 선이 아직 명료하게 초벌 뭐. 이루어지기 이전의 어떤 형태 그 형태에다가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채색이에요. 색 굉장히 중요한 게 들레즈한테는 그래서 들레즈한테는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나온가 하면은 좀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래가지고 촉박돼가지고 이제 미술사 전체가 이제 깨떨어져요. 이집트 예술, 그리스 예술, 고전, 바로크로 쭉 깨떨어지는데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전반부로 시간 너무 많이 보냈으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카톡의 몇 번째 그림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십시오. 카톡의 세 번째구나. 첫 번째 요 인물 말고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인물 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가 이 그림이 이제 그 베이컨이 이제 그 분석을 쭉 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개념이 그 형상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윤곽이라는 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뒤에 배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들레스 그 철학하고 쭉 관련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합쳐서 이제 쭉 다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베이컨한테는 이 색이 형상의 어떤 그걸 이루어지는 어떤 그 주 그걸로 다 해서 말하자면 변조의 가능성이 여기서 이제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 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뭔가면은 재현에 가면 보통 우리가 형상을 굉장히 도식적으로 그냥 어떤 세모면은 이 세모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현이 되고 형상의 어떤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이컨을 통한 들레즈한테는 이 형상이 다이어그램으로 작동하는데 이 다이어그램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형상인데 형상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뭔가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물이 그 재현을 지금 했는데 색이 첨가돼가지고 이 전체의 형상 자체를 다르게 해도 그 전체가 이 재현의 어떤 가능성을 보증을 해주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쌤. 지금 관장님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쌤, 관장님 다시 한번 보시죠. 이해가 됩니다. 됩니까? 네. 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재현의 어떤 거니까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 그 그림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데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현의 법칙이 지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태에다가 색이 첨가돼 가지고 전체가 다시 형상을 색이 다시 형상을 재현이 되게끔 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재현은 재현인데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보는 방식, 종래 플라톤이나 아니면 고대에서 르네상스 시대 때에서 말하고 있는 재현과는 다른 방식의 재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변조된 제안을 그렇죠, 그렇죠. 그 변조가를 누가 가능하게 해주는가 하면은 항상 분명히 다른 형상을 취했지만 그러면 이 재현이 아닌데 색이 더해져서 더해져가지고 이 전체를 다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레즈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집트 예술을 이제 이집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제 복원하게 되고 세잔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인상파에서부터 고호 고갱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뭔가 하면은 눈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눈은 시각적 기능만 가지고 있었다고 봤는데 촉각 기능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눈이고 종래에 말하는 눈이고 여기 손의 기능까지 가능하게 주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몬드리안이라든지 폴록 같은 걸 비판을 많이 합니다. 폴록 왜 비판을 많이 하는가? 폴록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고 그 모들리안도 너무 코드 쪽에만 기울어져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둘 다 비판을 해요. 모들리안 쪽을 또 비판하고 폴록 쪽도 비판을 하고 오히려 베이컨 속에 긴장이 두 개가 같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추상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그 혼돈화된 어떤 형태로 코드만 이렇게 와 있는 방식이 아닌 베이컨에서 굉장히 이 두 개가 긴장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은 손에 의한 이루어지는 그 직접적인 어떤 그 감각이 어떤 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감각의 구현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각의 구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균형적인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 게 베이컨에서 나타나는 그 들레즈의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작업이 감각의 어떤 형태를 새로운 형태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그 의문시하고 혹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그거는 뭔가면 보통 우리가 감각이 자꾸 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혹은 어떤 특정한 방식에 매여 있는 방식으로 보는데 이런 방식에서는 예술가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감각을 자꾸 느끼고 만들어 나가는 감각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 나가는 게 이 들레즈의 어떤 이 예술관 이론에서 가능하고 그게 가장 구현화되어 있는 게 세잔을 거쳐서 이 베이컨에게 실현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이 미학적 유비의 어떤 형태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상을 이런 생각을 좀 깔고 베이컨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 한 인물에 대한 근데 그 여러 가지 베이컨들이 그림이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그
것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되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베이컨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들레즈 철학을 베이컨이 실현했다고 보면 돼요. 예술적으로. 물론 이제 베이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미학적인 어떤 사상과 또 들레즈와의 어떤 그 정합적인 어떤 관계로서는 또 문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어떤 미학적 어떤 사고, 예술 철학적 사고가 거기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 들레즈 베이컨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굉장히 잘 이렇게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런 그게 독특한 면이 있다. 그래서 재현은 하되 종래 구태의연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술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방식의 미메시스가 가능했다. 그렇게 이제 이 들레즈가 베이컨을 그렇게 예술적으로 그렇게 비평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회화만 했지만은 들레즈는 사실은 영화 쪽이라든지 건축 이쪽에도 굉장히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영화 쪽에도 여러분들 영화 쪽에 좀 관심이 있으면 책이 이제 그 2권이 있는데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영화에 대한 어떤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예술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질문 제가 잠깐 받을게요. 조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예. 아까 그 개별성이라는 그거하고 서로 연관을 관련을 지어서 제가 이해를 하자면, 저기다 전부 다 감각의 구현 앞에 개별적 감각의 구현, 뭐 개별적 재현, 뭐 형상도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형상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렇죠, 형상을 그렇죠. 얘기했는데, 저기서 얘기한 형상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분석된 예. 개별적인 감각에 의해서 예. 받아들여지는 그 개별적인 형상. 예. 예. 예, 그런 개별성 이런 말들을 저 앞에다 수식으로 붙여도 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새로운 감각의 구현, 그렇죠. 다른 감각의 구현이라고 하는 그렇죠. 게 더 그런 개별적 그러니까는 다른 감각.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개별적이라는 말도 굉장히 보편적 개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말이 조금 좀 패러독스한데 보편적 개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개별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사회학 할 때 그 정통 그 인문 교과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쓰여 있어요. 특히 사회학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그 예외적 우연자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사회학 이론 일반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주 사회학 이론이라는 건 일반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 예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어떤 아주 특수한 어떤 그걸 가지고 그 이론을 반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회학 이론 일반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특수한 예외적인 거는 차치하고 한다. 심리학도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 과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특히 서양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주어진 교과서들 어떤 입장, 여러 가지 학문들은 아주 그런 예외적인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뺀다, 이런 어떤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쌤 이야기하는 거는 보편적 개별을 그렇게 이해하면 무난하게. 쌤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래요? 조금 의문 같은데. 괜찮아요. 만약에 베이컨이 그림 제목을 안 붙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을요?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새를 우산으로 그려놓고 그림 제목에 새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그 제가 질문하는 거. 의도적으로 화가가 그 제목을 이제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의미 빼는 그 자체도 이미 작품 의미 속에 일부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뒷상에 왜 지금 창조적 셈인가? 그렇죠. 그걸 왜 예. 그걸 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아니요, 이제 그 패러독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화가가 뭔가 제목을 딱 붙여놓는 그 자체가 이미 그림하고 그 언어하고 이미 안 맞다라는 거를, 즉 재현 자체를 예술이 할 필요 없다는 걸, 그 의도를 지금
느끼기가 그렇게 되면 베이컨은 지금 그 제목을 붙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베이컨의 기본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게 제목을 만약에 뭐로 이제 붙이잖아요. 붙여가지고 자기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베이컨의 그림들을 쭉 다 보면은 좀 첫 인상이 좀 딱 이렇게 뭔가 약간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거와는 다른 어떤 걸 딱 받아요. 충격 비슷한 그거를 뭔가 그렇게 상세하게 왜 그 사람이 베이컨이 왜 그렇게 이름까지 비표라 그럽니까? 그걸 예. 붙이는지 이 의도적인 거죠. 그거는 그 의도적. 오히려 그래야지 더 거기에 재현을 넘어서는 다른 형태가 가능하다는 걸 더 의도적으로 보이는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쌤, 다른 질문도 조금만 더 제가